잠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5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분 계십니까? 10년 뒤에도 지금 회사에서 지금 하는 방식 그대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신 분,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오늘 이 노트가 끝나고도 그 확신이 유지되시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업무의 30%가 자동화될 것이다. 전 세계 기업들이 이걸 기준 삼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고작 2년 후인 2025년 맥킨지가 스스로 그 보고서를 뒤집었습니다. 현재 기술로 이미 57%가 자동화 가능하다. 30%가 아니라 57%. 2030년이 아니라 지금 이미. 그리고 그 맥킨지라는 회사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자기 직원을 10% 감원하고 있습니다. AI 보고서를 만드는 회사가 AI 때문에 사람을 자르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아이러니가 아니라 그냥 현실이죠. 오늘 이 노트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겁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차고 넘치죠. 세종의 노트가 하려는 건 다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설계하자는 겁니다. 오늘 20분 저와 함께 현실을 직시하고 그 다음 발걸음을 생각해 보시죠. 2022년 11월 30일 오픈 AI가 챗 GPT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넷플릭스가 사용자 100만 명을 모으는데 3년 반이 걸렸습니다. 인스타그램은 2개월 반이 걸렸죠. 챗 GPT는 5일이 걸렸습니다. 5일, 주말 포함해서 5일입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월간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2025년 현재 매주 5억 명 이상이 챗 GPT를 씁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입니다. 인터넷이 우리 일상에 스며드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스마트폰이 업무 방식을 바꾸는데 10년이 걸렸죠. AI는 2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를까요? 인터넷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컴퓨터도 없고 인프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렸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마트폰은 이미 모든 사람 손 안에 있고 인터넷망은 이미 깔려 있고 생성형 AI는 그 위에 그냥 얹혔습니다. 준비된 땅에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맥킨지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볼게요. 2023년 맥킨지 보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업무의 약 30%가 자동화될 것이다. 기업들이 이걸 7년짜리 계획으로 읽었습니다. 7년은 있구나. 천천히 준비하면 되겠다. 그런데 2025년 11월 맥킨지가 새 보고서를 냅니다. 제목이 Agents, Robots and Us. 에이전트, 로봇, 그리고 우리. 현재 기술로 이미 57%가 자동화 가능하다. AI 에이전트가 업무 시간의 44%, 로봇이 13%를 처리할 수 있다. 30%가 57%가 됐고 2030년이 2025년 현재가 됐습니다. 7년짜리 계획이 0년짜리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를 만든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2026년에서 2027년 사이 자기 직원을 10% 감원하고 있습니다. AI로 대체 가능한 업무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컨설턴트들이 모인 회사가 AI에 대한 보고서를 팔면서 동시에 AI 때문에 자기 직원을 자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1월 세계경제포럼이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를 냈습니다. 핵심 숫자 2개를 말씀드릴게요. 2030년까지 사라지는 일자리 9,200만 개, 2030년까지 새로 생기는 일자리 1억 7천만 개. 숫자만 보면 희망적이죠. 7,800만 개가 순수하게 늘어난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없어지는 자리와 생기는 자리가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장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50대 생산직 노동자가 새로 생긴 AI 엔지니어 포지션으로 옮겨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WEF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일자리 대체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전면적 재편이다. 여기 이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공장에 설치되는 산업용 로봇, 그 절반이 중국에 설치됩니다. 2013년부터 12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딥시크.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 스타트업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GPT-4급 AI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충격으로 하루 만에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600조 원 증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딥시크 이후 중국의 AI 도입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다.
2030년 도입률 30% 초과 예상. 2025년 중국 내 AI 관련 채용 공고는 전년 대비 543% 급증했습니다. 딥시크 고위연구원은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10년 내에 대부분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기업의 70% 이상이 이미 최소 하나 이상의 업무에 AI를 도입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이미 업무 현장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OECD 회원국 중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의 AI 사용 기업 비율 1위가 한국입니다. 30.28%, 2위 덴마크 27.58%를 앞섭니다. 우리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AI를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8월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국내 최초로 직업 분포를 반영한 대표 표본 조사입니다. 전국 만 15세에서 64세 취업자 5,512명을 실제로 조사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생성형 AI를 사용해본 국내 근로자 63.5%, 업무 목적으로 한정해도 51.8%, 직장 동료 2명 중 1명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얼마나 빠른 건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상용화 3년 후 활용률이 7.8%였습니다. 생성형 AI는 상용화 3년도 안 돼서 63.5%를 찍었습니다. 8배 빠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AI 업무 활용률은 26.5%입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2배 높습니다. 잠깐 이 숫자를 실감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데 3년이 지나도 겨우 10명 중 1명이 쓰고 있었습니다. 생성형 AI는 같은 기간에 10명 중 6명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속도로 달리는 기차에 타고 있는지 실감이 되십니까? 그리고 이건 테크 업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직업별로 보겠습니다. 전문직 69.2%, 관리직 65.4%, 사무직 63.1%.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기획, 마케팅, 관리직에서 동료 3명 중 2명이 이미 AI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용도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정보 검색 요약이 62.2%, 문서 작성 검수가 38.6%, 아이디어 발전 브레인스토밍이 25.3%, 데이터 분석이 24.0%, 마케팅 기획서 쓰는 일, 보고서 정리하는 일, 아이디어 회의 준비하는 일, 바로 그 일들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또 중요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근로자의 주당 평균 업무 시간 3.8% 단축,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약 1.5시간 절약입니다. 1.5시간 처음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한 달이면 6시간입니다. 1년이면 72시간, 즉 사흘치 근무입니다. 그 3일로 누군가는 새 역량을 쌓고 누군가는 그냥 유튜브를 봅니다. 그 차이가 5년 뒤에 어떤 격차를 만들지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용 강도입니다. 한국 근로자의 주당 AI 사용 시간은 5시간에서 7시간, 미국 근로자는 0.5시간에서 2.2시간입니다. 하루 1시간 이상 AI를 쓰는 헤비 유저 비중, 한국 78.6%, 미국 31.8%, 이미 한국 근로자의 8할 가까이가 AI를 매일 1시간 이상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산성 향상이 GDP에도 나타납니다. 챗 GPT가 출시된 2022년 4분기 이후 한국 GDP 성장률 3.9% 중에서 1.0%P가 AI 도입에 의한 잠재적 기여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들이 말하는 게 뭘까요? AI는 이미 우리 경제에 들어와 있습니다. 생산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효과를 누가 가져가느냐입니다. 이제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2월에 낸 또 다른 보고서가 있습니다. AI와 한국 경제, AI 도입이 영향을 미칠 국내 일자리 비율 51%, 이중 대체되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위험군 27%,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년 동안의 데이터입니다. 청년층 일자리 소멸 21만 1000개, 이중 AI 고노출 업종에서 사라진 것 98.6%, 약 20만 8천개입니다. 3년 동안 청년층 일자리 21만 개가 사라졌고 그 99%가 AI가 가장 먼저 치고 들어간 업종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떤 업종이냐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출판업, 전문 서비스업, 정보 서비스업, IT 전공자들이 그렇게 선호하던 직군들입니다. 한국에서 IT 스타트업 업계 신입 채용 공고가 2021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주니어 개발자들이 취업 못한다는 뉴스 요즘 자주 보이시죠? 이게 경기 탓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절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숫자들이 지칭하는 게 뭔지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진 20만 개의 일자리, 그건 누군가의 첫 직장이었고
누군가의 꿈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모른 척하고 AI 시대엔 기회도 있다고만 말하는 건 불성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주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1970년대 ATM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은행원이 필요 없어지겠구나. 경제학자 제임스 베센이 실제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ATM이 도입되면서 지점당 은행원 수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21명에서 13명으로. 그런데 동시에 은행 지점 운영 비용이 낮아지면서 지점 수가 늘어납니다. 43% 증가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985년 은행원 총수 48만 5천 명이 2002년에는 52만 7천 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ATM이 은행원을 없앤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은행원으로 바꿨습니다. 현금 처리 대신 고객 관계 관리와 복잡한 금융 상담을 하는 은행원으로요.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변화가 40년에 걸쳐 일어났다는 겁니다. AI는 그 40년을 4년 안에 압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AI, 예를 들어 챗 GPT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내가 질문을 하면 AI가 답을 줍니다. 끝입니다.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AI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건 다릅니다. 질문에 답하는 AI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AI, 이걸 AI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존 AI는 이 보고서 요약해줘라고 해야 요약합니다. AI 에이전트는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오늘 올라온 보고서를 알아서 읽고 핵심을 정리해서 아침 9시에 내 메일로 보냅니다. 부탁 안 해도 일을 찾아서 하는 직원이 생긴 겁니다. 그 직원이 월급 없이 24시간 일한다면 AI 에이전트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크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025년 시장 규모 75억 달러, 약 10조 원. 2034년 예측은 1990억 달러, 약 270조 원. 연 43.8% 성장입니다. 가트너는 AI 에이전트를 2025년 10대 전략 기술로 선정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IBM의 Ask HR 시스템, 직원들의 휴가 신청, 복지 문의, 인사 상담을 AI 에이전트가 처리합니다. 유이파티 보험 클레임 처리 시스템, 보험금 청구 건의 78%를 AI가 자동 처리합니다. 웰스 파고, 25만 건의 계약을 AI 에이전트가 완전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KT가 MWC 2025년에서 사무 업무용 AI 에이전트 4종을 공개했습니다. 일정 관리 보고서 초안 작성, 회의 요약, 이미 도입 준비 중입니다.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AI 에이전트를 도입한 기업의 평균 업무 효율이 30% 향상됐습니다. 30%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 10명이 하던 일을 7명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3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전 세계 C 레벨, 즉 기업 최고 경영진들이 밤새 계산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선을 바꿔보겠습니다. AI가 할 수 없는 것들, 진짜로 할 수 없는 것들. 첫 번째, AI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릅니다. 이걸 물어봐야 해라는 질문 자체를 설계하지 못합니다. 30년 경험의 마케터가 클라이언트 브리핑을 듣고 이 프로젝트 사실 이런 함정이 있어라고 직감하는 것, 그 질문을 만드는 능력 AI에게 없습니다. 두 번째,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 10년을 같이 일한 거래처 대표와의 저녁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 위기 상황에서 팀원들을 이끌어온 경험에서 쌓이는 것, 그 신뢰는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세 번째,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과 암묵지, 이 캠페인, 데이터는 다 맞는데 왠지 시장이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이 감각은 어디서 오냐고요?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몸으로 배운 것들에서 옵니다. AI는 그 몸이 없습니다. 네 번째, 책임. AI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프로젝트가 망했을 때 AI가 책임을 집니까? 못 집니다. 책임은 결국 사람이 집니다.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의 가치는 AI 시대에 오히려 올라갑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년간의 마케팅 기획 경험에서 나오는 감각, 클라이언트와 쌓아온 신뢰, 위기 상황에서 팀을 이끌어온 경험, 그건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AI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이제 아셨죠? 정보 검색, 문서 작성, 반복 업무 자동화. AI가 가장 못하는 게 뭔지도 아셨죠? 그 영역이 당신의 영역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영역을 더 깊이 파야 한다는 겁니다. AI가 잘하는 일을 AI한테 넘기고 내가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맥킨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I 유창성 수요가 2년간 7배 증가했다. 미국 구인공고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킬이다.
링크드인 조사에서는 AI 리터러시를 요구하는 채용 공고가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2025년 가장 빠르게 성장한 AI 역량이 뭔지 아십니까? AI 에이전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 한국 IT 스타트업에서는 AI 데이터 직군 비율이 15%에서 34%로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가 내 자리를 빼앗는 게 아닙니다. AI를 쓰는 사람이 AI를 못 쓰는 사람의 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진짜 구조입니다. 채트 GPT한테 이 보고서 요약해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팀 상황은 이렇고 임원 보고용으로 이 보고서를 재구성해줘, 결론 먼저 3가지 핵심만 표로 정리해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AI를 쓰는데 결과가 10배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AI 유창성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변하고 있고 한국은 그 변화의 가장 앞에 있습니다. AI는 기회도 주고 위기도 줍니다. AI가 못하는 영역이 있고 그게 당신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AI를 잘 쓰는 것 자체가 이미 새로운 경쟁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AI 전문가가 되라는 말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비현실적이고 솔직히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3040 직장인이 현생 살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와 함께 일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챗GPT, 클로드, 제미니. 이름은 달라도 쓰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 업무에서 가장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 하나를 골라보세요. 보고서 초안 작성이면 AI한테 써달라고 해보세요. 회의록 정리면 AI한테 정리해달라고 해보세요. 데이터 분석이면 AI한테 코드 짜달라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결과가 엉망일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좋은 답이 나오는지 그 감각을 키우는 게 먼저입니다. 이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연습이에요. 두 번째, 당신만의 암묵지를 정리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I가 가장 못하는 게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이라고. 그 직관을 명시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한다. 이 업계에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 이 클라이언트 타입에는 이 접근법이 먹힌다. 이걸 글로, 영상으로, 노트로 남기세요. 그게 당신의 콘텐츠가 되고 당신의 브랜드가 되고 AI가 절대 복제할 수 없는 당신만의 자산이 됩니다. 이 채널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AI를 쓰는 사람 옆에 서세요. 당장 AI 전문가가 될 필요 없습니다. AI를 쓰는 팀에 들어가세요. AI를 활용하는 프로젝트에 자원하세요. AI를 잘 쓰는 동료와 협업하세요. 그 환경 자체가 당신을 바꿉니다. 사람은 환경에서 배우니까요.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핵심 스킬의 39%가 바뀔 거라고 합니다. 고용주의 85%가 직원 업스킬링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스킬을 키워야 할까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비판적 사고와 AI 결과물 검증 능력. AI가 내놓은 답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는 확신 있게 틀린 답을 내놓기도 하니까요. 둘, 복잡한 이해관계자 조율 능력.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것. 이건 AI가 가장 못하는 영역입니다. 셋, AI 도구를 자기 업무에 녹여내는 실험 정신. 완벽하게 이해하고 쓰려 하지 마세요. 일단 써보고 안 되면 고치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WEF 보고서에서 고용주의 40%가 AI 자동화 영역에서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50%는 축소되는 역할에서 성장하는 역할로 인력을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선택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의 이름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당시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지식은 그 소수의 것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종은 그걸 바꾸려 했습니다.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요. AI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AI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격차. 그 격차가 한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AI 기술 자체는 이미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챗GPT는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직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세종의 노트가 그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마케팅과 기획 일을 20년 가까이 해왔고 6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AI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해온 일들이 다 대체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두려움보다 명확함이 생겼습니다. AI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내가 뭘 잘하고 앞으로 뭘 더 키워야 하는지 그 명확함을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제 딸이 사회에 나올 때 AI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설계하는 사람으로 나섰으면 합니다. 이 노트는 그래서 씁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다음 노트에서 뵙겠습니다.